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전두환 씨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광주에 간 건 39년 만이고 법정에 선 건 23년 만입니다. 이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발 예정 시간인 8시 반쯤 연희동 자택에 대문이 열리더니 전두환 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입장 표명 없이 덤덤한 표정으로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차량에 올라탑니다. 6개 중대 350명을 배치한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연희동을 떠납니다. 생중계를 위해 헬기까지 띄운 언론사의 추격전도 시작됩니다. 전 씨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대와 추가 배치된 경찰 형사팀이 동행했습니다. 도심을 가로질러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은 자택 출발 2시간 반 만에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몰려들자 한 번 쭉 둘러보더니 몸을 던지듯 차에 탔습니다. 이순자 씨도 혼비백산 서둘러 탑승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려 광주지법엔 예상보다 이른 1시쯤 도착했습니다. 다소 지친 표정의 전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전 씨는 피의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2시 반 재판 시작에 맞춰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은 76분 만에 끝났습니다. 전두환 씨는 진을 치고 있는 취재진과 광주 시민들을 뚫고 어렵게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39년 만에 광주행, 23년 만에 법정행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재판에는 언제나처럼 부인 이순자 씨도 함께했습니다. 전 씨의 재판을 돕기 위한 신뢰 관계인 신분이었는데 남편의 병이 위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이 열리자 전두환 씨와 부인 이순자 씨가 나란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 씨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건강한 모습입니다. 연희동을 떠나는 전 씨의 옆자리엔 이 씨가 앉았습니다. 광주로 향하던 차량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멈춰선 사이 이순자 씨도 휴식을 위해 차에서 내립니다. 몰려든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남편과 함께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씨는 광주법원에 도착한 뒤 남편의 뒤를 따라 황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취재진과 경호원들의 몸싸움에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의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과 전달 능력이 떨어지면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이용한 겁니다. 전 씨의 알츠하이머 투병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순자 씨는 하지만 전 씨의 답변을 돕거나 대신 진술할 거란 예상과 달리 재판 내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건강 상태 등을 적은 편지를 재판부에 전달하고 광주를 빠져나갔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이번 재판에서 죄가 성립하려면 전 씨가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회고록에 썼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어떻게 다른지 강희경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죽은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명예훼손죄보다 적용 요건이 엄격합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것도 처벌하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언급한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고도 적시했다는 고의성도 입증돼야 합니다. 즉 이번 재판에서는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 5.18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쓴 내용이 허위인지 또 전 씨가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썼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전 씨의 지위나 회고록 출판 시점에 앞서 국과수의 헬기 사격 탄흔 감정 결과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도 입증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사자 명예훼손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10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사건입니다. 조 전 청장은 결국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똑같은 사안인데 그거는 징역 8월에 실형이 선고가 됐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사안입니다. 전 씨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이 같은 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이 22년이 지난 지금도 1,000억 원 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현재까지 전 씨의 추징금 2,200여 원 가운데 53% 정도에 이르는 약 1,175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전체 추징금의 47% 정도에 이르는 1,030억 원은 아직도 집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죄와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지만 예금 자산이 29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며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네, 오늘 재판에 나온 전두환 씨에 대해서 여야 4당은 한 목소리로 역사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속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면서도 전 씨의 사죄를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 씨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지 않고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보는 등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해 이제라도 참회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전 씨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 1980년 5월의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해 이제라도 참회와 함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5.18의 비극이 계속되는 것 같다고 우려를 전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전 씨가 해야 할 일은 광주 시민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까지 갈 마당에 광주 시민들과 광주 영령 앞에 제대로 된 진정한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둔 민주평화당과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비판 수위는 한층 더 높았습니다. 평화당은 전 씨가 남은 삶을 속죄하며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고 정의당은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도 반성이라고는 모르는 뻔뻔한 전 씨를 재판부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허위 5.18 유공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한국당은 공정한 재판이 되길 바란다며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세간의 의혹들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전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의 지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개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5.18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는 한국당이 뒤늦게 조사위원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편향성 이유를 들어 거부하면서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더 이상 조사를 늦출 수 없다며 한국당목 추천위원 없이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네, 오늘 전두환 씨 법정 출석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서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광주지방법원에서 이제 전두환 씨가 23년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자, 일단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여기까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재판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재판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나온 사람이 전두환이 맞는지 일단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제 인정신문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왜 지금 전두환 씨를 공소 제기했는지,
그 내용을 관련해서 이제 검찰 측 의견을 쭉 듣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듣습니다. 그리고 뭐 전두환 씨의 개인 의견도 들을 수 있는데 오늘 뭐 재판 과정에서 졸기도 하고 본인 목소리는 그렇게 내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세 가지 쟁점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건 명예훼손 자체가 아니다라는 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 조비오 신부와 관련해서 뭐 사탄이라는 표현도 쓰고 거짓말장이라는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냥 개개인의 의견에 불과한 거지, 이거는 사실을 적시를 하는 명예훼손의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 주장을 했고, 네. 두 번째는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 그건 뭐 사실 조사 결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이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가 아직도 불명확하다. 왜냐하면 정권 차원에서 조사할 때마다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른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또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이 되려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고의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는 그게 허위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인식이 없었고, 그러니까 고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 있습니다. 76분이라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긴 거죠. 저는 사실 이게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이고, 네. 전두환 씨는 이제 서울에 살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언론부터 모든 게 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여러 차례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첫날 오면 이렇게 길게 재판을 잘 안 하고 한 20-30분 정도 끝이 나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좀 재판부가 그러니까 여러 번 이제 재판을 해야 될 것을 최대한 좀 단축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오늘 뭐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사격 여부나 허위 사실 인식 여부 이런 것들을 뭐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주요 행위는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일반 명예훼손죄와는 어떻게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일단 일반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해서 처벌을 하고, 네.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으로 처벌을 하는데요.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반드시 허위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를 가리는 게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망한 분의 명예를 훼손해서 결국 유족들의 명예 감정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유족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고소를 취한다면 이론상 재판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고소를 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 상황에서도 유족들의 고소가 있어서 지금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해서 3차례 정도 재판 연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왜 연기가 된 건데, 왜 연기가 됐는지, 또 네. 이번엔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도 네.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일단 첫 번째는 나 광주에서 재판 못 받겠다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너무 멀다. 예. 그리고 광주라는 곳의 상징성상 광주에서 재판을 받으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서울로 이송해달라라고 하면서 일단 재판을 연기를 했고요. 네. 당연히 재판부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 근데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는 사람이 이제 골프를 치고 뭐 스코어 계산까지 했었다는 얘기까지 들리면서 굉장히 많이 빈축을 샀는데, 네. 그 알츠하이머 걸렸다고 한번 또 연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독감이 걸렸다고 또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 재판부가 이건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구인장을 발부를 합니다. 근데 구인장을 발부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호송차가 집 앞에 와서 이제 피고인을 태우고 피고인과 함께 경찰들이 내려가는데,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순자 씨가 동행을 했죠. 예. 그래서 뭐 전직 대통령이라는 측면, 그리고 본인이 지금 아프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고령이고 이런 점을 고려해서 특별히 구인장을 처음부터 집행하지 않고요. 이 광주지방법원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구인장을 집행을 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승용차를 타고 광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예. 여러 차례 오늘까지도 그 관할지를 바꿔달라, 뭐 서울로 네. 해달라 했는데, 물론 뭐 건강상의 이유가 있고 가까운 데서 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단순히 가까워서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두환 씨가 재판에 별로 임할 생각 자체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실 구인장 발부돼서 끌려나갈 위기가 되니까 나오게 된 건데, 지금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 지금 현재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판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네. 지금 나는 분명히 관할 서울에서 재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계속 받겠다고, 광주에서 계속 이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 현 재판 자체가 여론 재판이고 나한테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라는 걸 계속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 재판은 꼭 나와야 되고 또 다음 재판은 안 나와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음번 재판을 공판 준비기일로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공판 준비기일이라는 건 오늘 일단 첫 재판을 열어보고 이게 사안의 쟁점들을 오늘 정리하는 날 아니었겠습니까?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그럼 그 부분을 입증할 것인지
검찰 측도 입증 계획이란 걸 밝혀야 되고요. 또 변호인 입장에서도 어떻게 검찰의 공사시 잘못됐는지 입증 계획들을 밝혀서 향후에 몇 번 정도 재판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증인이 필요하다면 몇 명의 증인을 부르고 그러니까 향후 진행될 공판 절차 전반을 정리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정리하는 날은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에도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공판 준비기일엔 다 출석하지 않았어요. 네. 그날은 검사와 변호사가 나와서 앞으로 우리 재판 어떻게 끌고 갈까요? 하고 판사와 함께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동 간의 또 특이했던 점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인 이순자 씨의 동석 네. 여부였습니다. 신뢰관계 자격으로 동석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신뢰관계 자격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어요. 이제 보통은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이제 고령으로 뭐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이제 돌볼 사람이 쉽게 말해서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래 이제 재판에 가게 되면 피고인은 피고인석에 앉고 가족은 방청석에 앉습니다. 그죠? 그런데 신뢰관계가 인정되고 이제 재판 법원에서 이제 허가를 해주면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뢰 그 관계 자격으로 출석을 요청을 했고 또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는 건 그런 거죠. 우리 남편 아프다. 우리 남편 아파요. 지금 저 많이 아프거든요. 혼자 두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얘기죠?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구를 했던 거고 재판부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을 거부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계속 전두환 씨 측은 이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들어주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두환은 남편은 민주주의 아버지다 이런 또 발언을 해서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던 이순자 씨는 신뢰 관계인 신분으로 이번에 참석을 했고 자 이번 법정이 이제 23년 만에 법정 맞습니다. 출석 이렇게 우리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1996년 당시에 그때 받았던 혐의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일단 그 혐의 정리에 앞서서 95년에 다 기억하는 이제 골목 성명이라는 걸 발표하고 나 검찰에서 안 받을래 하고 내려갔죠. 근데 바로 다음 날 이제 검찰을 통해서 압송이 됐고 결국 96년에 기소가 됐는데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내란 관련 살인죄 같은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는 사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 감형이 돼서 이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고요. 이 추징금은 뭐 2,200억 정도가 추징금으로 됐는데 다 아시는 바처럼 재판 마치고 나중에 2년 정도 살다가 특별사면을 나와서 첫 번째 남긴 말이 나 29만 원밖에 없어였죠. 그래서 지금 뭐 전두환 특별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계속 추징을 하고 있지만 오늘도 피켓에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9만 지금 원. 뭐 대략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아직 추징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자택 공매 절차에도 들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추징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그 당시 무기징역 선고됐다 2년밖에 살지 않고 그 이후에 지금 23년 만에 오늘 법정 출석하는 날도 반성이나 사죄의 목소리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한 추징금 20억을 추가 확보했다. 그래서 절반 가까운 1,030억 원이 여전히 미납 상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추징금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사실 이 추징금 부분은 재산을 찾아서 확보하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뭐 전두환 씨 명의로 된 재산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가족들 명의 재산도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특별법에서 원래는 가족 명의 재산도 추징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재산을 지금까지 계속 찾아오는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나마 추징을 했던 건데 지금 앞으로 추가적으로 재산을 찾아내지 않으면 추징금을 추가로 더 발견하기는 그렇게 좀 쉬워 보이는 상황이 그래서 아닙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기도 하지만 회고록도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죠.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회고록 통해서 나오는 그 인지세 인세? 같은 것도 인세도 다 이제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그게 사실 지금 남아 있는 이 추징금 액수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수준의 액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추징금을 전부 다 추징을 하는 건 지금 쉬워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재판을 또 한번 다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판 과정 일단 주요 혐의 사자 명예훼손 이 혐의가 오늘 재판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국방부에서 했던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 전일 빌딩에 이제 헬기에서 총을 쐈다는 그런 흔적들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또 미대사관에서 이제 문서에 보면 그날 뭐 헬기 사격이 있을 거라는 그런 경고 내용들도 있고 그런 조사들을 기초로 해서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이제 사실상 확정을 짓고 이제 기소를 한 건데요. 허위 사실인지 여부는 명백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조사로는 그럼 다음 단계로 과연 고의가 고의성? 있는지 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 될 거고요. 근데 다만 지금 민사 재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역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형사하고 좀 달라요. 근데 민사에서는 물론 형사보다는 조금 더 좀 쉽게 말해서 좀 어느 정도만 입증이 돼도 인정이 되지만 그래도 민사에서도 지금 명예훼손 부분이 인정이 돼서 일단 1심에서 전두환 씨가 패소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번 재판부에서도 그 당시에 뭐 군 최고 통수권자나 마찬가지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기총사격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보고나 지시 정도는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것 같고, 그래서 명예훼손 부분은 지금 일단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만약에 이번 판결에 따라서 전두환 씨에 대한 뭐 사회적인 영향 혹은 이번 5.18 망원 관련해서도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그 재판은 뭐 물론 나중에 선고가 나온다고 해도 이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 아주 낮은 수준의 범죄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최근에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5.18 관련된 그런 좀 무리를 많이 빚는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좀 사회적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형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께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재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 나온 김에 사자 명예훼손의 혐의가 적용됐던 재판, 우리가 알고 있던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자 명예훼손은 제가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는데 네. 사자 명예훼손은 보통 이제 유족들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뭐 조상들과 관련해서 무언가 좀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뭐 고소를 하고 진행이 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벌금형에 그치고요.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간 대표적으로는 이제 노무현 고인이신 노무현 전 대통령 맞죠. 차명계좌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런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뭐 제가 알기로도 실형 선고된 경우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는 사안 자체가 워낙 엄중해서 재판부에서 다른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 최고형이 2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적 공분에 비해서는 이번 어떤 형이 나와도 그렇게 높다라고 느끼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재판은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어느 정도의 형을 받느냐보다 5.18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거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경찰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8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불필요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라는 것들도 어떤 또 판결의 이유가 됐었는데 그런 선례에 따라서 이번에도 어느 정도 판결에 영향이 미쳐야 된다. 네. 판결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해서 실형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 전두환 씨가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죠. 예. 고령이고 뭐 어쨌건 본인은 지금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라는 지금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하기는 재판보다 다소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 자체의 위중함을 넘어서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양형 단계에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전두환 씨가 지금 완전히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공소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 재판부가 바라보는 관점은 반성을 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양형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사자 명예훼손 혐의 자체가 그렇게 실형이 자주 선고되는 죄가 아니라는 거는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리가 건강 문제를 최근에 언급한 건 이제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때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뭐 사안이 다릅니다만은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뭐 알츠하이머 얘기를 좀 앞세우고 있는데 이런 건강적인 문제도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양형 단계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라는 게 사실 밝혀지면 뭐 심신미약이나 또 심신상실로 무죄가 네.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 사안을 잘못 바라보시는 거고요. 회고록을 쓸 당시는 멀쩡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본인의 정신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주장은 범죄 행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재판을 받을 때를 기초로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회고록 작성할 당시에는 정신이 멀쩡했으니까 회고록 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주장은 아마도 하지 않을 거고 의미도 없고요. 이제 다만 이제 만약에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 건강 상태가 굉장히 위중하다면 안 좋다면 뭐 지금 뭐 표정으로 봐서 그렇게 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만약에 그런 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다면 양형 단계에서 좀 좋은 방향으로 전두환 씨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예. 오늘 재판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방청권도 이제 추첨을 통해서 네, 그렇죠. 받게 됐었는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부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그렇죠. 이번에 비공개로 진행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혐의가 굉장히 중했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전두환 씨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상태도 아니고 불구속 상태고 어쨌건 국민들이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건 일단
범죄 자체가 그렇게 형량이 높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재판까지 공개하는 것은 재판부도 좀 부담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 측 변호인단도 좀 궁금해요. 네. 누가 변호를 맡았나요? 전두환 그 측 변호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인데, 네.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지금 입장을 완벽하게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로펌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개인적 친분이 있는 그런 변호사가 지금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뭐 재판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량이 이렇게 높은 혐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재판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그 4월 8일이죠. 공판 준비기를 거쳐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과 검찰과 재판부에서 이제 협의를 하고 그걸 일단 지켜봐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처음에. 이게 재판을 하고 있는 곳이 광주고, 네. 그리고 이게 매번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굉장히 사실 재판부도 부담스럽고 이건 모두가 다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 예를 들어서 재판을 2번 할 것을 좀 길게 해서 한 번에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증인신문을 기일마다 한 명씩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기일에 여러 명을 몰아서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기일을 적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전두환 씨 재판 상황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그때부터 다시 동경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 뭐 그거에 우리 마누라한테도 내가 이제 공장 못 하고. 그래 아주 여자가 안 가거든. 힘이 집에서 힘이 세니까. 지금 저 땅사는 그 전에 쓰던데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쓰던 데서 이제 그 총선 전에 천막으로 옮겼어요. 한강 뭐 천막으로 옮겼다고? 예, 옮겼다가 예. 이제 지난 몇 월인가 9월에 염창동 강서구에 예. 강남입니까? 나는 찍지 말고 밖에 다 나가버리고 우리 좀 실업자지. 국회의원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있어, 돈이 있어, 국회의원. 알아서 하시겠지만 서로 한편씩 싸우면 안 되지. 같은 집안끼리 싸우다 보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덜치지 않는 얘기가 덜추죠 그래. 그중에 어머니 그 납치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 다 석방돼서 참 그래 잘 해결돼서 정부에서는 잘했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 나는 특수훈련도 받고 해서 그 친구들한테 가면은 생활하는데 좀 나을 거 아니야. 젊은 사람들 전부 빨리 풀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고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비서가 야 그거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아이고 도토리한 줄 알고 인마디 도토리한 줄 알고 인마디 우리 비서들이 말이야. 네, 가수 승리의 성접대 알선 정황은 동료 연예인의 휴대전화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에선 불법 성범죄 영상도 공유된 것으로 드러나 수사 범위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승리 씨는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터져나오자 곧장 선을 그었습니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도 대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속사와 승리 씨 모두 관련 증거가 조작됐다며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승리 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로 전환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법원은 성접대를 모의한 장소로 지목된 클럽 아레나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CCTV 확보하셨나요? 성접대를 논의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승리의 주장과 달리 조작된 게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YTN 취재 결과 카카오톡 대화의 출처는 승리 씨와 같은 채팅방에 있던 동료 연예인의 휴대전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연예인이 휴대전화 수리를 맡기면서 전모가 처음 드러났고 공익 제보와 수사로 이어진 겁니다. 특히 불법 성범죄 영상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혐의점을 살피고 있는 경찰은 당시 채팅을 나눈 동료 연예인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승리 씨를 25일 입대 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확인해야 할 의혹이 점점 불어나면서 승리 씨 입대 후에도 군과 협조해 남은 수사를 경찰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성접대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는 빅뱅 승리가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승리는 오늘 오후 SNS를 통해 이 시점에서 연예계를 은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 커 은퇴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중인 사안은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 쌓인 모든 의혹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한 달 반 동안 국민들에게 질타와 미움을 받고 역적으로까지 몰리는 상황이라며 자신이 살기 위해 주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도저히 스스로 용납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여 년간 많은 사랑을 베풀어준 국내외 많은 팬분들께 모든 진심을 다해 감사하며 YG와 빅뱅 명예를 위해서라도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최용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도움을 기대하고 채용 청탁에 응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권 의원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응집 전 사장은 2012년 말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전모 본부장으로부터 권 의원의 채용 청탁 명단이라며 10여 명의 이름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채용 과정 진행 중에 이루어진 통화에서 명단에 대한 질문에 권 의원은 잘 챙겨달라고 답했고 최 전 사장은 이를 합격시켜달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강원랜드 현안이었던 카지노 증설과 워터월드 사업 등과 관련해 실제 도움을 받은 부분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산하기관 채용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노무현 정부 출신의 환경공단 이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오후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 조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조 씨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자문 지속발전가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환경단체 사무처장으로 일을 하다가 지난해 12월 상임이사로 임용이 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의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의 수사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이 기소한 재판 거래는 신기루에 불과한 가공이 된 프레임이라면서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의를 입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안고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 법정에 나온 겁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임 전 차장은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기다렸다는 듯 10분 동안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우선 재판 개입은 가공된 프레임이라며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국가기관과 관계를 단절하며 유아독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만큼 법원행정처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면서 루벤스의 명화 시몬과 페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접한 사람은 외설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아버지에 대한 딸의 효성을 그린 그림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사법농단으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본질은 다르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임 전 차장은 특히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이미 여론전이 끝났다며
재판부가 검찰발 미세먼지로 형성된 신기루에 눈멀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하고 국회의원들의 청탁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일주일에 4차례 집중 심리를 한다는 재판부 결정에 변호인단이 반발하면서 재판이 파행되기도 했지만 임 전 차장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2달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침입을 해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인질강요 미수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양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양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방배동 한 초등학교 교무실에 들어간 뒤 한 학생을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부르라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상대로 학대를 일삼은 특수학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인간학교 소속 55살 참호교사 등 2명과 사회복무요원 23살 이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고추냉이 등 매운 음식을 강제로 먹이거나 빈 사무실에 내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무요원들은 학생들의 머리나 옆구리를 때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등 얼차려를 시키며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핵무기 6개 정도를 제조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아왔지만 북미 협상을 고려해 부드러운 태도를 취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8개월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됐으며 미 정보당국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보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부터 지난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 때까지 북한이 핵무기 6개 정도를 제조했다는 것이 정보기관의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협상을 고려해 그동안 대외적으로 북한에 대해 부드러운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의 실상과 관련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He wants to denuke, but he wants to just do areas that are less important than the areas that we want. We know the country very well, believe it or not. We know every inch of that country. 뉴욕타임즈는 특히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도 기존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차 정상회담 이후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위성 사진을 자세히 분석한 전문가들은 해체의 증거는 찾지 못하고 오히려 발사대 주변의 단지가 확대된 점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것과 달리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끝내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등은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 가동 복구된 것으로 보이며 평양 외곽 미사일 종합 연구단지에서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정상화 동향에 대해 예단하지는 않겠지만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 시간 10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위성이나 미사일을 곧 발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특정 상업 위성 사진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많은 활동을 아버지 부시 행정부 때부터 봐왔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뭘 하는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정확히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또 만약 북한이 발사를 감행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꽤 실망할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에서 대북 압박 발언이 계속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잠잠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북미 관계 진전을 확신한다면서도 회담 결렬 소식을 슬쩍 알리는 등 고심이 깊은 모양새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대북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전면적 제재 해제를 주고받는 빅딜을 하자는 것. 동시에 북미 정상 간 관계는 여전하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압박과 회유에도 북한은 반응이 없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회담 결렬 당일 심야에 미국식 계산법과 북미 회담에 대한 김 위원장의 회의감을 간접적으로 전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에서 하는 이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지 않는가. 오히려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기록 영화에선 북미가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 자세로 임한다면 관계가 전진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회담 결렬 소식은 일주일 만에 미국의 책임이 크고 일본의 이간질 때문이라며 주민들에게 슬쩍 알린 게 전부입니다. 결국 미국과의 타협 없이는 경제발전 구상도 틀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파국으로 이어지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경제건설 노선이 가시적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미국을 비난하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재협상에 나서든지를 택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대외적 환경 개선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라며 자력갱생을 강조해 제재 지속에 대비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청와대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다각도로 중재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상황에서는 진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하긴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무기를 추가로 제조했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의 대북 반출과 관련해 미국 독자 제재 문제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독자 제재가 있어도 화상상봉 추진이 가능하냐고 묻자 미국 독자 제재 부분도 지금 마무리 협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이어 관련 절차들이 끝나면 북한과 협의해서 후속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며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최대한 조치를 밟을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 보잉의 차세대 주력기 B737 맥스가 잇따라 추락하면서 국토교통부가 해당 기종을 보유한 이스타항공의 감독관을 보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기종이 B737 맥스 8로 확인됨에 따라 이스타항공의 정비 상황과 운항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차례로 해당 기종 2대를 들여와서 일본과 태국 노선 등에 투입하고 있고 올해 대한항공과 티웨이 항공, 이스타항공 등도 이 기종을 들여올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도입한 B737 맥스 여객기에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추후 조사를 통해서 원인이 나올 경우 이 기종의 국내 도입이 안전한지를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를 떠나서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던 보잉 737 맥스 8 여객기가 이륙 후 추락해 안타깝게도 탑승객 모두가 사망했습니다. 이 보잉사의 이 기종은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 사고 원인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퀵터뷰에선 이강윤 전 기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강윤입니다. 네, 앞서 얘기 나누기 전에 아직 명확한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항공기 결함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어떤 점검이 가능한지 또 어떤 기종인지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장님, 자, 보잉 737 맥스 8 기종 어떤 기종인가요? 예, 보잉 737 기종은 보잉사가 개발한 중단거리 여객기며 약 200명 정도의 그 여객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목적으로 1968년 최초로 상업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비행기입니다. 그 처음에 737 100 시리즈 이후에 300, 400, 500 NG 모델들을 거쳐서 2017년에 737 맥스 기종이 출시가 됐습니다. 2013년까지 약 10,000대의 737 그 비행기가 생산이 됐고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그 베스트셀러 기종입니다. 737 맥스 기종도 현재 약 350대가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고, 네. 보잉에서는 약 4,500대가 지금 주문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350대가 운영 중이고 4,500대가 주문이 이제 밀려 있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 맥스 기종도 네. 7, 8, 9, 10 등 4가지 그 시리즈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락한 거는 맥스 8 기종이고, 그 번호는 뭐 단지 그 비행기는 똑같은데 그 비행기 길이가 조금씩 길어져가지고 그 탑승 인원이 조금씩 더 많아집니다. 예, 맥스 기종은 이전에 그 이전 모델인 NG 모델에 비해서 약 15%의 연료율이 향상된 기종이며, 그다음에 다양한 최신 기술이 적용된 그런 최신 기종입니다. 네, 자, 이번에 사고가 난 여객기, 또 이 기종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일단 어떻습니까? 유사점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뭐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들 관점에서 보면 10월에 그 라이언에어의 그 사고와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항공기는 이 최신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리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더라도 인간이 만든 시스템은 완벽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개발된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생기면 하나씩 그 고쳐나가서 이렇게 완벽한 항공기로 만들어지는 게 항공기의 역사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항공 선각자들이 많이 희생되기도 했죠. 그렇군요. 예. 네, 자, 두 사고 모두 이륙 직후에 급상승, 또 급강하를 반복하면서 이제 고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조종사가 착륙을 시도했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 어떤 시점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예, 이게 뭐 이번 항공기의 그 사고가 공통점이 있는 거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737 맥스를 개발하면서 그 전에는 없었던 MCAS라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기동 특성 증강 시스템이라는 거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그 737 맥스를 개발할 때 항공기 엔진 성능을 상당히 향상을 시킵니다. 이제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 기체가 계속 그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들리는 현상을 이제 항공기 기수가 들리면 속도가 줄어들고 실속에 들어가서 항공기가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리지 못하게 자동적으로 그 기수를 내리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기능 중에 하나가 그 MCAS라는 시스템인데, 이게 오류가 발생을 하면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의 기수를 강제적으로 내리는 그런 그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의심이 됩니다. 이 두 항공기의 사고가 유사하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걸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거는 절대 그 사고의 결과라고 지금 아직은 뭐 단언할 수 없고 의혹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아까 조사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 그리고 이런 사고의 경우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되나요? 예, 항공기 사고의 그 조사 기간은
이런 대형 항공기 대형 사고는 적어도 1년, 길게는 뭐 3년 내지 5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사고의 그 원인이 밝혀지기는 쉽지가 않은 거니까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예. 그렇지만 긴 시간 동안 사고 원인을 조사하면서 거의 사고의 원인은 밝혀집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 시간이 지나면 사고의 원인이 밝혀질 텐데 이러한 사고를 조사할 때는 단지 그 지금 우리가 추측이 되는 그런 그 기체 결함에 대한 문제만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예. 항공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예를 들면 항공사의 운영 체계나 공항 운영, 지상 및 비행 관제, 날씨, 조종사 자격의 유효성, 훈련 기록, 조종사의 건강 및 심리 상태, 네. 항공기 비행 운영 절차 등을 모든 걸 다 조사하고 또 이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라는 그 독립기관이 어떤 네. 대적인 영향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그런 상당히 긴 과정을 거쳐서 조사가 되고 네. 특히 미국과 같은 그런 이 사고는 보잉 항공기의 사고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조사에 참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자 최신 기장님, 과학적 방법을 네, 이용해서 시간 거의 관계상 제가 예. 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운항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이제 국내 항공사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국토부도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서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예. 시점에서 우리 정부와 항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이 비행기 사고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네.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공기 그 자체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그 항공기를 조종하는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비행기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손을 볼 수는 없죠. 그건 보잉사에서 만들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최선을 그렇죠. 다해서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운영하는 사람들의 훈련, 교육 능력이 이 사고를 대응하는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를 도입할 때 항공기를 도입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조종사, 정비사, 운영자들이 이 네. 항공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훈련을 받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거기에 맞는 조종사들을 이 항공기의 조종사로 네. 사용을 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조사 기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강윤 전 기장과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안 논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해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인데 이 한국당은 제1야당 말살 시도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제 개혁안 합의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사법개혁안 등 9개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을 띄우자고 제의했습니다. 빨리 되면 내일이라도 합의가 되면 바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좀 조율할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하겠습니다. 야3당 역시 선거제 개혁안을 이번 주 안에 처리한다는 데 뜻을 모았지만 어떤 법안을 함께 올릴지를 두고는 여전히 고심이 깊습니다. 앞서 야3당 지도부끼리 가진 회동에서도 조금씩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의사처리 과정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취소하는 것이 맞겠다. 여기다 한국당이 느닷없이 들고 나온 국회의원 수 감축과 비례대표 폐지 제안 역시 정치권의 비판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내심 부담입니다. 국회 불신하는 여론을 방패막이 삼고 또 여론에 편승하는 이런 얄팍한 정치가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4당의 공조에 대해 한국당은 게임의 룰을 마음대로 바꾸는 건 제1야당을 말살하는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비례대표 명부에 대한 투표율로 전체 지역구 의석수까지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입니다. 2중대, 3중대 정당을 만들어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을 30명 줄이겠다는 자유한국당의 맞불 작전에 민심이 요동치는 상황. 이를 정치 혐오를 이용한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여야 사당은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동남아 3개국 순방 첫 일정으로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우리 기업이 건설하고 있는 템부롱 대교 건설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템부롱 대교 건설에서 새로운 공사 기법으로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을 이뤘다고 들었다며 우리의 건설 기술이 세계 최고임을 다시 보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6조 2천억 원 규모의 해외 수조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등 외교를 통해서도 우리 기업의 수출을 위해서 뛰고 있다며 건설인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현장 방문은 신남방 지역 수주액이 전통적인 해외 건설 시장인 중동 지역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장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을 하고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를 덮쳤던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 등의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부정평가가 긍정을 앞질렀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 2016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30%대를 돌파했습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와 북한발 악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3월 첫 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1%포인트 하락하며 46.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떨어진 겁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46.8%로 2.4%포인트 올라가며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일간 지지율을 보면 주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등의 여파로 하락 출발했고 목요일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북한의 미사일 복구 정황 보도가 나오면서 잇따라 꺾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악재가 속출하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하며 37.2%로 내려앉았지만 한국당은 1.6%포인트 상승하며 30.4%를 기록한 겁니다. 한국당이 30%를 돌파한 건 국정농단 사태 직전인 지난 2016년 10월 둘째 주 이후 처음입니다. 전당대회 효과로 보수층이 더 결집한 데다가 민주당을 지지하던 중도층이 상당수 한국당 쪽으로 움직여 오차범위 안까지 격차를 좁혔습니다. 내년 총선이 중도층의 선택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일시적인 반사 이익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선출된 황교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사실상 전당대회 효과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한반도 평화, 민생, 경제, 어려움 지속에 따른 어떤 반사 이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의당은 7%로 6.2%를 기록한 바른미래당을 한 주 만에 다시 앞질렀고 민주평화당은 2.1%로 창당 뒤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4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자, 이제 막 8시가 될 텐데요. 이 전두환 씨가 서울 연희동 자택을 떠난 지도 거의 12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귀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출발 때와 마찬가지로 350여 명을 투입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서울 연희동입니다. 네, 일단 뒤로 경찰이 보이는데 자택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 전 씨 자택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있습니다. 경찰 폴리스 라인도 조금 전 설치가 됐고 전 씨 귀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현장 경찰들도 조금 더 분주한 모습입니다. 경찰들은 현재 경력 350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아직 도착 전인데요. 시간상으로는 거의 올 때는 됐습니다. 전 씨가 광주지법을 떠난 게 오후 4시 15분 정도입니다. 내비게이션상으로 4시간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와서 잠시 뒤면
이제 곧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저녁을 먹고 올 가능성도 있어서 도착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로는 갈 때와 같을 것 같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로 갈아탄 뒤 강변북로를 타고 연희동으로 빠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 가장 길고 긴 하루를 보냈을 전 씨가 집에 들어가면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해지는 저녁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연희동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가 올해 말 폐지를 앞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소득공제 축소와 폐지에 반발하는 여론이 확산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 비감면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직장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됐습니다.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직장인으로서는 매우 불만족스럽죠. 왜냐하면 저희는 요즘은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고 거의 다 신용카드로 많이 쓰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적게 주신다 그러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3명 가운데 2명꼴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후폭풍이 거세자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영되어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검토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축소나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15%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로 사업자의 탈세 등을 막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8차례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게 늘고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도 상당 수준으로 올라선 만큼 제도를 축소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습니다. 납세자 연맹은 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천만 원 급여자의 경우 최고 5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다음 달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하반기부터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이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돼 약 15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생계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의 연금도 다음 달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다음 달에 1월에서 3월분이 소급 지급됩니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든든한 일상과 행복한 삶 보장을 목표로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 활동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작되고 장애인 등급제는 7월부터 폐지됩니다. 하반기부터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응급검사와 처치,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와 초음파 검사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도 5만 병상으로 확대됩니다. 돌봄, 보육, 여가 등 사회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올해 10만 7천 개를 비롯해 2022년까지 4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 업체가 소아심장 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 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보건복지부 업무 계획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이번 사태를 다국적 의료회사의 독과점 횡포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독점 희귀 의약품이나 의료기자재는 대체하기 어렵고 한 국가의 힘으로 사기에도 힘든 경우가 있다며 여러 정부 간 공동 대처와 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 문제에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있고 다가오는 5월 WHO 총회에서도 정식 어젠다로 제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아 심장 수술용 인공혈관을 독점 공급하는 미국 의료기기 업체 고어사는 낮은 가격과 품질 관리 제도를 이유로 2017년 10월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 근로제 합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본위원회를 열었지만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회의에 불참했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위원들이 다시 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비공개로 3차 본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탄력 근로제의 6개월 확대안과 한국형 실업부조 등 노사정 합의를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지난 7일 열린 2차 본위원회를 보이콧했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위원 3명은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발되자 문성현 위원장은 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본위원회 참석 약속을 했으면서도 두 번이나 참석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는 대단히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불참한 계층별 대표위원 3명은 비슷한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 근로제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경사노위의 운영 방식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탄력 근로제 이 확대 문제가 전혀 이 본위원들의 어떤 상의 없이 의결 거수기로만 약간 전락되는 이 과정을 저희가 뼈아프게 느끼면서 문제 제기를 하였고요. 경사노위는 두 차례나 의결이 무산되자 탄력 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일단 국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노사정의 합의 결과를 존중해 입법 절차에 임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4차 본위원회를 개최해 또다시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위원회와 계층별 대표가 대립 양상까지 보여 파행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집단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한 이덕선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이사장이 사임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사립유치원 운영 자율권과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얻어내지 못했다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이사장에서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업무 공백을 우려해 오는 26일 새 이사장을 선출할 때까지는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5달 연속으로 우리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출과 투자 부진이 깊어지는 만큼 경기 둔화 국면이 당분간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5개월 연속 경기 둔화 평가가 나온 데는 역시 수출이 부진한 영향이 컸습니다. 최근 반도체의 가격 조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등 경제를 떠받쳐온 주력 산업에서 수출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달 들어 열흘 동안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수출액도 20% 가까이나 줄었습니다. 수출이 줄어드니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투자도 축소됐습니다. 감소 폭도 한 달 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 1월 광공업 생산 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불과 0.1%만 증가하고 신규 취업자는 19,000명만 늘어나는 등 생산과 고용 부진으로 그대로 이어졌다고 KDI는 진단했습니다. 문제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급속도로 식어가는 등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때문에 우리 경제의 둔화 국면도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최근에 수출 경기를 볼 때 계속 침체되는 국면이 나오고 투자는 이제 수출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수출 경기와 투자가 아마 올해 연중으로는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견실하다고 보고 있는 소비에 대해서도
KDI는 설 명절 때문에 최근 반짝 늘었을 뿐 민간 소비의 증가세는 미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부채 비율이 2200%가 넘을 정도로 재무 상태가 악화한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자산을 일부 매각하는 등 고강도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오늘 비상경영계획안을 발표하고 미국의 셰일가스 광구와 영국 에너지 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지분을 상당량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는 알짜 사업으로 알려진 두 회사의 보유 지분 30-40%를 매각하면 올해 8천억 원에서 9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매각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으로 급격하게 자본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부채 비율이 2287%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장기 소액 연체자의 채무를 감면이나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에 지금까지 11만 7천 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성과 점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1,000만 원 이하 빚을 10년 넘게 연체한 저소득층의 채무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 나서면서 전문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또 재벌 개혁 문제는 상생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해서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의원 생활의 거의 절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위원회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살펴보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산업과 벤처 부분도 함께 쭉 그동안에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이 중소벤처기업부를 담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앞으로 21세기 대한민국에 어떻게 상생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좀 바꾸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매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두 건의 급매물 거래가 낳은 착시 현상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규모 재건축 추진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92제곱미터의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해 10월보다 2억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재건축 추진단지뿐이 아닙니다. 서울 송파구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일반 아파트도 최근 조정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서울 인기 지역에 대한 수요가 대출과 세금 규제로 인해 크게 꺾이면서 서울 아파트값 평균은 17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의 매매 비율도 눈에 띄게 줄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감소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평가하면서 가격도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7년의 파리 대책 그리고 작년에 9.13 대책 등의 효과에 따라서 지금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투기 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다른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명절 전에 나왔던 급매물들이 최근 들어서 거래가 되면서 호가가 올라가고 나왔던 매물들을 걷어들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급매물 몇 개가 거래된 후에는 매수자가 많다고 느낀 분들이 아예 매물을 걷어들이는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일부 단지에선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도 있는 데다 급격한 거래 위축을 동반하고 있는 만큼 한두 건의 급매물 거래를 시세라고 예단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유세나 과다 보유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올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일정 부분 거래 냉각을 막기 위해 거래세는 정상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정상세율로 이와 함께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을 낮추는 등 실수요 계층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인 여성이 전격 석방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이 여성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고 말레이시아 법원은 별도의 무죄 선고 없이 풀어줬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여성 2명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적자 시티 아이샤가 전격 석방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아이샤에 대한 살인 혐의 기소를 취하했고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별도의 무죄 선고 없이 아이샤를 석방했습니다. Perasaan saya sangat bahagia, nggak nyangka kalau hari ini hari kebebasan saya. 아이샤의 석방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과 법원은 기소 취하와 석방 결정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이샤와 함께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허응도 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두 여성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형법은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갈등이 불가피해집니다.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난다면 북한 정권을 암살 배후로 지목하는 모양새가 돼 북한 측의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집권한 마하티르 모하마드 현 총리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하겠다며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북한이 김정남의 시신 인도를 요구하며 북한 내 말레이시아인을 억류하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외교 관계를 사실상 단절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으로 꼽혀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주일 한국대사관 앞에서 난동을 부린 일본인 우익단체 회원 한 명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29살 하나자와 쇼타 씨가 우편함을 맨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대사관 주변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하나자와 씨는 도쿄 도심에서 열린 우익단체 집회에 참석한 뒤 항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다른 활동가 6명과 함께 한국 대사관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바현 우익단체에 소속돼 활동해온 하나자와 씨는 경찰에 한국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에 대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원고 측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외에 유럽에서도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최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유럽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유럽에서 자산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8년째를 맞아 일본 정부는 도쿄 국립극장에서 아베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당시 지진 발생 시각인 오후 2시 46분에 맞춰 희생자들을 기리며 묵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추도사에서 피해자의 생활 재건을 지원하고 부흥의 속도를 내겠다면서 재난을 줄이고 방지하는 대책을 앞으로 3년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대지진으로 200여 명이 희생된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에서도 희생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령비 제막식이 열리는 등 일본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KB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끈 박지수 선수가 역대 가장 어린 나이로 최우수 선수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만 20세 3개월의 나이로 프로 데뷔 3년째를 맞는 박지수는 기자단 투표 결과 101표를 모두 휩쓸어 만장일치로 MVP에 선정됐습니다.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우리은행에 지명돼 경기당 평균 8득점, 3.7 리바운드를 기록한 박지현이 신인상을 차지했고 13년 만에 KB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끈 안덕수 감독이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네,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입니다. 수형번호가 3124번이었네요.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 기소돼 재판에 출석할 당시의 모습입니다. 당시 혐의는 12.12 군사반란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지담, 또 비자금과 뇌물수수 혐의였습니다. 23년 만에 전 씨가 5.18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오늘도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사과는커녕 입을 굳게 다물었고 오히려 짜증을 내기도 했는데요. 분노의 크기에 비해선 오늘 광주는 의연했고 차분했지만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전 씨의 모습에서 빗속에서도 탄식의 외침은 계속됐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잠깐! 그냥 아무 칫솔이나 쓰시려고요? 칫솔모가 3개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3개의 칫솔모가 왕복과 쓸어내림을 동시에 쿨샤로 바꾸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자동 칫솔 쿨샤. 출장 비용, 가성비 높이는 꿀팁? 전 세계 수백 개의 예약 사이트를 비교해서 원하는 호텔의 착한 가격을 찾아주는 트립하고. 스마트한 출장도 역시 트립하고와 함께. 호텔 트립하고.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매일 순환하는 깨끗한 물에 이탈리아에서 직접 로스팅한 원두의 맛과 향이 그대로. 물이 순수할수록 커피 향은 더 깊어집니다. 커피 얼음 정수기 휘카페. 오늘 공기는 비교적 부드러웠지만 하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약하게 비도 내렸는데요. 내일도 대체로 흐리겠고 내륙에는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3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지만 낮 기온은 9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오후부터 찬바람이 더해지며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영서와 강원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뒤 점차 남동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에 따라 서쪽 지방은 오전에, 남부 지방은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4도, 광주 3도, 부산 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2도, 광주 14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아침에는 반짝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고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전두환 씨는 아직 자택으로 귀가하기 전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